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의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이 출제 경향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의 출제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풀면은 23년도에 시험을 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쉽게 공부를 해서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요. 2024년도의 문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것들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출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일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변화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그 경향이었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저는 그게 왜 바뀌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출제위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계속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쪽 그 출제위원들을 채용을 하고 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간은 마치 같은 사람이 문제를 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의 형태라든지 문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했었는데 24년도 문제를 보면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좀 새로운 범위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예전보다 비중이 높아졌던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은데 출제위원은 한번 바뀌면은 또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금방 끝내시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경향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경향은 그분이 계속 하시는 한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저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갈수록 좀 사회조사 방법론, 조사 방법론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뭐 인터넷이나 내지는 AI나 뭐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이런 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사람이 뭐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다면 갈수록 컴퓨터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중치와 비중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이전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던 코딩이라든지 뭐 분석 이런 내용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갈수록 FGI, 뭐 관찰법, 또 면접법 이런 그 비정량적인 정성적인 조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 코딩에 관한 부호화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좀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체로 60% 이상에서 70% 정도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제 경향이 바뀐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중요시했었던 뭐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차이와 뭐 정의, 뭐 예시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무슨 뭐 척도의 종류와 예시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로 학습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올해 필답형 문제는요, 아마도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까지 제 책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재들이 이제 계속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주로 이제 실었었는데, 처음 보는 문제들, 내지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봤던 문제들이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지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은 2002년부터 시작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0년도, 20년도 전에 시험 문제를 보면 또 중요한 내용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에 와서 중요하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최근 5년간 안 나오다가 뭐 그런 상황인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설문지 문제를 좀 빼고 그냥 우리가 필답으로 쓰는 문제만 넣었습니다. 설문지 문제 뭔지 아시죠? 뭐 1번으로 가시오, 뭐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문제는 빼고 우리가 서술하는 문제 그런 것만 넣었을 때에 2023년도 문제들을 보면은 총 11문제 중에서 새로운 유형이나 기출문제가 아니었던 거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10문제는 좀 뻔한 문제,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모두가 입 모아서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가 한 문제 정도는 그래도 심사평가위원들도 이제 차별화를 줘야 되니까 한 문제쯤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넣었던 거였죠. 근데 2024년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일단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교재 보통의 시중에 웬만한 사회조사 분석사 그 교재들이 필답형 교재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됨과 동시에 응용 문제가 하나씩, 두 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는 뭐냐면은 기출문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용만 딸딸 외워서는 풀 수가 없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었더라면 뭐 풀 수 있었을 문제인데 보는 순간에는 좀 낯설다고 느껴졌을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 10% 정도, 9% 정도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채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신문제, 응용문제 알 바 없고 기출문제만 풀어도 다 맞아도 90점인데 좀 실수를 해도 70점은 받지 않느냐 이런 전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출문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만 다 풀면 70점,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응용문제를 풀면은 뭐 괜찮은 거고 신유형 문제들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들에 따라 좀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뭐냐면요. 보시면 여전히 기출문제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시작하실 때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를 충분히 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딸딸 외우는 거 외에도 이해를 하면서 이게 어떨 때 활용되는지 예시를 활용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응용 문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는요, 어떻게 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올해 나왔던 문제들 보니까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들었던 문제들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전부 이제 우리가 완벽히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응용 문제도 잡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신문제가 나오죠. 신유형 문제들. 이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학습을 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를요.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에 두고 이거를 충분히 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신문제를 이제 같이 학습하시는 거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신문제는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또 코딩은 직접 좀 해보면은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코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를 책을 통해서 글씨로 공부를 하기보다요.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작업형에서 우리가 이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내 손으로 쳐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실제로 내가 내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작업형도 같이 병행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 좀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커버가 되지 않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건 어쩌겠습니까? 찍어야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 문제씩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정도는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나 싶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비슷한 걸 찍으시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좀 잡지식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찍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필답형 문제라는 게 어디서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1차 필기시험에서 1과목, 2과목에 전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1과목, 2과목 그 필기시험을 충실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처음 보는 이런 신유형 문제들도 대략적으로 감은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뭐라도 지원해서 쓸 수가 있으면 부분 점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9%라고는 되어 있지만 얘 말고 이제 우리가 설문지 조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신문제들은요 5점이에요. 5점. 5점이거든요. 5점이고 두 문제 나오면 10점이겠죠. 그러면 5점과 10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이 중요한 거 외에 뭐 또 이만큼의 공부를, 조사 방법은 교과서 이따만큼 두껍습니다. 그런 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뭐 이렇게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거 하나 틀려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기출문제 정말 중요한 코어 부분들을 잘 못했겠죠. 요거를 우선시 하시고 내가 정말 호기심이 있고 시간이 많다 그러시면 기출문제를, 신문제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이따가 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회차별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요, 최근 3에서 5년간 기출 위주로 나오지만 10년 전 문제 출제도 다수라고 써놨습니다. 3에서 5년간 기출문제라는 거는 근데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조사와 비교한 전화조사의 단점을 3가지 쓰시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3년에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면접조사와 비교한 우편조사의 장점을 3가지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전화조사와 비교한 무슨 면접조사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살짝 베리에이션 돼서 나오는 거를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면접조사와 비교한 전화조사의 단점 3가지만 외울 게 아니라 이제 각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필기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폐쇄형 질문의 의의와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개방형 문제, 폐쇄형 문제. 개방형은 주관식, 폐쇄형은 객관식. 생각을 하고 장단점을 쓰면 쉽다 그랬죠. 뭐 그런 겁니다. 집단조사 장단점. 계속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역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거고요. 칭화표본 추출, 집락표본 추출, 정의와 특징 쓰시오. 항상 어떤 회차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확률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표본 추출 방법의 각각의 방법들, 각각의 장단점, 활용도, 예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좋은 가설의 판단 기준 4가지를 기술하시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또 기출 문제인데 보는 순간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는 요거를 객관식으로 풀었잖아요. 주관식으로 하려니까 4가지를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기출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나 태도를 평가하는 것 중 비표준화 면접의 특징.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 뭐 특징 당연히 자주 나오는 거였고, 외생변수 통제 방법, 우성, 시측, 소통표에 대해서 외우고 각각의 내용들을 알려고 했었죠. 쉬운 내용이고요.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 활원주의적 오류, 이것들은 무수히 많이 봤었고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예비조사에서 개방형 질문, 본조사 어떻게 개방형 질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면 면접, 뭐 집단조사, 개방형 질문 이렇게 정성적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나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필기시험에도 FGI 문제 많이 나왔었죠. 올해 FGI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기시험에도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기술조사의 개념과 활용 상황. 이것도 우리 수없이 했습니다. 탐기설, 탐텍트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1차제로, 2차제로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요. 표본오차, 감소 방안 2가지를 쓰시오. 쉬운 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를 보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다고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당 추출의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층합 추출, 집납 표본 추출, 할당 추출 다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범위에 있는 것들이죠. 귀납적 이론 도출 방법과 연역적 이론 도출 방법을 정의와 예시를 쓰시오.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낯설어요. 이게 최근 5년간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요건요, 10년 전, 20년 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10년 전 문제, 20년 전 문제. 이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문제들이었었고, 그러나 우리는 귀납 이론과 연역적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대략적인 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예비조사에 대해서 쓰시오, 사전조사와 차이를 쓰시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 비슷하죠. 아까 전에 뭐 있었죠 여기서? 체계적 어디 있어? 못 찾겠죠? 예, 아무튼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 어떤 리스트를 주고 체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 맘대로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거고, 우편조사법과 비교한 전환성 계속 나오죠. 면접조사와 비교한, 이거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 평가 기준 아주 쉽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3가지씩 작성하시는데,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항상 자주 나왔던 문제고, 탄착이었죠. 이렇게 탄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곳에 찍히느냐, 아니면 여러 곳에 찍히느냐, 뭐 이런 걸로 체크를 했던 3가지씩 작성하는데 3가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살짝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9번은 복원을 하다가 잘 못했었습니다. 이게 물어봐도 그냥 비표본 오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비표본 오차, 비표본 오류에 대한 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기출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기존 기출 문제의 출제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기출되었던 것들이고, 요 색깔 칠했던 것들은 조금 보는 순간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가 3개씩 적기엔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으나, 기출 문제를 모두 잘 숙지하신 분들은 쓰실 수 있는,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럼 신유형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 예전에도요, 새로운 유형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가 내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체적인 사회조사 분석사의 교재가 커버하지 않는 내용, 또는 커버를 하더라도 어디 요만큼 구석탱이에 중요하지 않게 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들은 항상 한 문제씩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한 2문제씩 나왔던 거였고요. 뭔가 이렇게 지어서 쓰려고 해도 내용을 모르면 전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였는데, 그래 봐야 5점씩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귀퉁이에 있는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전부 다 섭렵을 하려면,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느 귀퉁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섭렵하려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이 과목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추천드리기는 그냥 이전 거 정도만 보시고 쓰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필기 시험을 잘 하시고 평소에 좀 잡학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보실게요. 행렬식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특정 문항의 패턴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교재에서 안 다른 거거든요. 행렬식 질문이 뭐야? 행렬이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1. 뭐뭐뭐입니까? 뭐뭐입니까? 그 다음에 뭐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뭐랄까 보통에만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교재에 안 나왔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내지는 뭐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답하고 있는지를 문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자리에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만족도 조사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할 때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게 또 기존까지 안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설문지 초안 작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사전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전조사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동일한 샘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체크한다. 그런 내용들을 쭉쭉 줬으면 되겠고요. 편향과 관련된 오류 3가지. 이건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그냥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고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선택적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생존주의자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맞추고자 한 문제 5점짜리 맞추고자 우리가 조사문은 있다가 두꺼운 책을 보는 게 필요할지는 개인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 질문 방법. 직접 질문이 있고 간접 질문이 있죠. 요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책에는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투사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모르면 뭐 어쩌겠습니까? 찍어야지. 사전조사에서 기대했던 응답의 분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설문지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것도 기출문제로서는 지금 저는 한 최근 10몇 년간 중에 거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면은 뭐 지어서 쓰십시오. 어쩌겠습니까? 판단 유보 범주의 예를 들고 포함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단 유보 범주? 이게 뭐지? 라는 걸 또 그 자리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24년 이후에는 이게 이런 문제가 2개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당황할 수 있거든요. 판단 유보 범주라는 게 뭔지가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판단을 유보해?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답을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포함할 때 고려할 사항들인데 뒤에서 자세히 풀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면 이거는 그냥 또 지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이런 걸 다 다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의 책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돼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점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 시험은 5점, 5점인데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에서 10점 정도는 하고 나머지 30점은 대신 다른 거 다 맞으면 90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하겠다고 공부를 2배, 3배로 한다? 모르겠습니다.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고 까지는 알겠죠? 부호화 뭔지 아시죠? 코딩하는 거. 부호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3가지 적으십시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일단 부호화가 뭔지에 대해 설명만 해도 절반 점수 받잖아요. 부호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 3가지는요. 우리가 이건 작업형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작업형 공부를 하면은 이것이 부호책이로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정보 3가지를 적을 수 있고 설문지 작성 포괄성에 대한 예시, 상호 배제성에 대한 예시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설문지에는 겹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풀 수는 있으나 처음 보면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빼고는요. 우리가 요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대체적으로 한 번씩 개념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원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나오면 당황을 하는 거고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라고 낸 거고 다른 수험생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는 보셨지만 24년 이후죠. 다른 문제들은 쉬워요. 생태학적 오류의 개념, 예비조사, 기술조사, 1차로 2차로 표본오차 개념 감소법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좀 포기를 해도 대신 많이 나오는 거, 출제가 빈도수가 높은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용 문제는요. 저는 24년도에 최근 5년간 중에 거의 처음 봤는데 문제는 낯설어요. 낯선 문제의 형식이지만 원리만 알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안 나왔다 뿐이지 10년, 20년 전에는 나왔던 문제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작적 정의 개념. 우리는 조작적 정의 개념이 뭔지 알죠? 압니다. 변수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죠.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쓰면 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2개를 기술하시오. 쉬운 문제예요. 사회경제적 지위란 무엇을 뜻합니까?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떻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 직업 이 정도 쓰면 되거든요. 이런 쉬운 내용인데 보는 순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알면은 쉬운 내용이죠.
표본 크기 선정 요인을 신뢰 수준, 모분상과 같은 통계적 요인을 제외하고 서술하시는데 이전까지는요. 표본 크기 선정 요인을 통계적 요인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 신, 모, 표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건 제외하고 서술을 하라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뭐 표본을 선정할 때 랜덤하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1차 때 공부했던, 필기 때 공부했던 감으로 쭉쭉 쓰시면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다. 피임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우편조사, 면접조사 결과 차이만이 이를 설명하시오인데 이것도 피임에 대한 조사라는 이제 이 단어가 처음 봐서 그렇지 아 이건 약간 은밀한 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구나. 그러면 우편조사는 사람 얼굴 보지 않는 거고 면접조사는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뭐 솔직하게 질문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쓰면 되니까 이것도 그 내용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 세 가지래요. 오차의 원인 세 가지인데 이것도 측정 오차에서 세 가지도 그냥 쓰면 돼요. 처음 보니까 약간 그런데 대학교에서 원자력 이용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내용을 작성하시죠. 이런 것들이 좀 헛갈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론조사의 그 순서를 쓰는 건데요. 뭐 기획, 계획, 실행, 분석 이렇게 큰 줄기를 잡아놓고서 뭐 예비조사를 한다, 탐색조사를 한다. 그래서 뭐 가설을 설정한다. 뭐 그다음에 뭐 순서가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 그 설문지를 기획한다. 조사원을 모집한다. 뭐 현장 조사를 한다. 분석을 한다. 이 정도를 해놓고서 완전히 깔끔하게 이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큰 줄기대로 쓰면은 부분 점수 정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약간 24년도에 출제 경향이 바뀌었고 요만큼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낯선 문제들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나왔을지언정 여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그냥 암기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응용 문제까지 풀 수가 있고 신유형 문제, 새로운 유형 문제는 약간 운에 맡겨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